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한마디 말만 하는 바보 총각, 월화 처녀를 만나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20살이 넘었으면서도 마음은 7살 어린아이와 같은 총각, 억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억수는 아는 말이라야 예와 아니요 두 마디뿐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억수라 부르며 늘 놀리곤 했지요. 아이고, 억수 저놈도 닭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겠네. 저러니 저 나이 되도록 장가를 가겠나. 아는 말이라곤 아니요, 밖에 없다지. 얼굴은 건장한데 사지욕신 멀쩡한 놈이. 그 어미속이 다 타들어갈 게야. 이날도 억수는 제 허리춤에 매달린 복주머니를 탐내는 닭을 쫓다가 그만 돼지우리의 문턱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예, 거기 서라. 흙먼지가 아니라 돼지똥을 잔뜩 뒤집어 쓴 억수를 보며 그의 모친이 기가 막혀 혀를 찼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미친 자식이. 너처럼 일이 어수룩하단 말이냐. 얘라니. 에휴, 내 팔자야. 저 녀석을 낳고 어찌 미역국을 3그릇이나 먹었던구.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억수네 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진사 댁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이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미친 자식이. 너처럼 일이 어수룩하단 말이냐. 얘라니. 에휴, 내 팔자야. 저 녀석을 낳고 어찌 미역국을 3그릇이나 먹었던구. 억수 모치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보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아니지, 떡이 아니라 가시방석이로구나. 우리 억수가 그 법도 엄한 댁에 가서 아니요, 말만 하다가 쫓겨나면. 아이고, 맙소사. 그날 밤 억수 모치는 억수를 방에 앉히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장가를 가게 생겼다. 가서 아니요. 소리만 하면 당장 쫓겨난다. 오늘부터 너는 벙어리다. 내 입은 아니요도 잊어버려야 한다.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말 딱 한마디만 기억해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만 해라. 아니, 얘도 하지 말랬지. 자, 따라해봐라.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허리 꼿꼿이 펴고 목소리는 점잖게.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모치는 억수가 잠꼬대를 할 때까지 그 말 한마디를 가르쳤습니다. 해가 떴느냐?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아이고,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하늘이 푸르냐?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내가 밉느냐?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그래, 네가 그 말만 해서 쫓겨나지 않고 쌀밥이라도 얻어먹는다면 이 어미는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이 황당한 혼사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김진사의 재산을 노리던 탐욕스러운 조카 악수가 길길이 날뛰었지요. 숙부님, 제정신이십니까? 온 동네가 다 아는 바보 천치 억수를 사위로 들이다뇨. 숙부님의 재산을 저런 놈에게 넘기실 작정이십니까? 차라리 이 조카에게 맡기시면 10배,
20배로 불려드릴 터인데? 시끄럽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을 터. 그때 고운 자태의 월화 아가씨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버님, 그만하시지요. 월화야, 너야말로 제정신이냐? 저런 바보를. 제 혼사는 제가 정합니다. 억수 총각은 마음이 비단결이라 들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아주버님보다는 100배 나은 배필이지요. 들었느냐? 월화의 뜻이 그러하다. 너는 네 탐욕이나 감추고 물러가 있거라. 학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드디어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억수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 사모관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제 옷이 아닌 양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요. 김진사댁의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도착하자 억수는 그 위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수가 하객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허허, 세랑께서 대문이 무서워 못 들어오시는가. 아주 능청스럽구먼. 오늘 여기까지 오는 길이 꽤나 험난했나 보지. 억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순간 잔칫집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수는 적잖이 당황해 입을 떡 벌렸고 하객들은 과연 다 아는 바보로구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혼례를 지켜보던 월화가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순간 잔칫집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혼례청은 떠들썩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신방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억수는 사모관대를 벗고 뻣뻣하게 앉아 제 발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시킨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를 잊어버릴까봐 속으로 수백 번도 되뇌고 있었습니다. 반면 붉은 족두리를 쓴 신부 월화는 촛불에 비친 억수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관상은 멀쩡한데 어찌 저리 어수룩한 사람 같을까? 아버님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총명하기로 소문난 월화는 혼사가 못마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바보 신랑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월화가 먼저 얼음 같은 침묵을 깼습니다. 예, 서방님. 저는 이 혼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서방님 같은 분께 시집온 제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억수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말, 그거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월화의 고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일 당장 아버님께 이 혼인을 파해달라 청하겠사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월화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서방님은 정령 똥오줌도 못 가리는 바보 천치십니까?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월화의 고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월화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일 당장 아버님께 이 혼인을 파해달라 청하겠사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집안에서 억수를 망신 주려던 계략이 실패하자 학수는 더욱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억수의 평판을 저작거리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장속받을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학수는 억수와 월러를 데리고 저작거리 비단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학수가 불러 모은 마을 상인들이 모여 있었지요. 자, 다들 보시오. 이분이 바로 김진사댁의 새 사위십니다. 장차 우리 마을의 큰 상단을 이끌 분이죠. 허허,
인물이 화시구먼. 헌데 좀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고. 학수는 가장 좋은 비단 한 필과 건지르르하고 속은 곰팡이가 핀 썩은 비단 한 필을 가져왔습니다. 억수 서방, 장차 상단의 주인이 될 뿐이니 물건 보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 물건인지 골라보시오. 이것을 마치지 못한다면 사위 자격이 없는 것이니 여기 모인 상인들 앞에서 약조하시오. 이 또한 월화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억수에게 미리 신신당부했지요. 억수는 월화의 가르침대로 망설임 없이 왼쪽에 있던 좋은 비단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오, 맞췄네. 역시 김진사 댁사이는 다르구먼. 학수는 당황하여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운이 좋았소이다. 하지만 진정한 상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법. 자, 다시 한번 골라보시오. 학수는 재빨리 두 비단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썩은 비단이, 오른쪽에는 좋은 비단이 놓였습니다. 자, 억수 서방. 이번에도 골라보시오. 억수는 잠시 고개를 겨우 했습니다. 분명 아까는 저쪽이었는데, 하지만 아내의 말을 떠올리고는 다시 굳건하게 왼쪽에 있는 썩은 비단을 짚었습니다. 학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거 보시오, 여러분. 이 자는 썩은 것을 고르는 바보 천치요. 이런 자가 어찌 김진사대에게 상단을 이끈 말이오. 당장 이 혼사는 무효가 되어야 하오. 장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월화가 차가운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이야말로 이 저작거리에서 가장 지혜로운 상인입니다. 월러야, 내 눈에도 저게 썩은 비단으로 보이지 않느냐? 보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상단의 주인으로서 손해를 보는 법을 먼저 시험한 것입니다. 학수, 아주버님, 당신은 첫 번째 여양짜리 비단을, 두 번째에는 20양짜리 썩은 비단을 고르게 하여 백양 모두를 이득 보려 하셨지요. 월라, 하지만 제 남편은 첫 번째 여양자리를 골라 이득을 취하고 두 번째에는 20양짜리를 일부러 골라 손해를 보며 결국 60양의 이득으로 만족할 줄 아는 과유불급, 중지 않는 지혜의 상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월화의 낭낭한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들은 억수의 깊은 뜻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깊은 뜻이. 우리는 그저 썩은 것만 보았는데 저분은 그 너머를 보셨구먼. 과연 김진사 댁의 사위요. 제 말이 맞지요, 서방님?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학수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내기에 건동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억수는 얼떨결에 저작거리 상인들에게까지 지혜로운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작거리에서 학수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뒤로 몇 달은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수는 독이 오른 뱀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고 김진사는 사위 억수를 기특하게 여겨 그를 데리고 상단에 창고며 논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억수가 하는 대답은 한결 같았지요. 허허, 사위 올가을 쌀농사가 풍년일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암고 말고 자네와 내 뜻이 같으니 우리 가문은 만석군이 될 게야. 김진사는 억수가 제 말에 토를 다는 법이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월화 또한 그런 억수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지요. 이제 억수는 예, 아니요. 대신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라는 한마디로 세상 만사를 다 통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오자 김진사 댁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토록 정정하시던 김진사가 그만 호된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고만 것입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흉한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용한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기력이 쇠하여 마음에 준비를 하심이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셔야 할 듯합니다. 월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뱀처럼 숨어 지내던 학수가 귀신처럼 나타났습니다. 숙부님! 아이고, 숙부님! 이 조카 학수가 왔습니다. 어찌 이리 맥없이 누워 계십니까? 학수는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대성통곡을 하며 김진사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는 사위라는 자와 무엇을 하였기에 숙부님의 옥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단 말이냐. 에고에고, 불쌍한 우리 숙부님. 월화는 학수의 저 가증스러운 눈물이 몹시도 못마땅했지만 아버님의 병상 앞이라 애써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주버님? 곡소리는 그만하시고 아버님 기력이나 도들 약재나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해야지. 저 바보 억술서방이 뭘 알겠는가. 이제부터 이 집안의 대사는 이 조카 학수가 맡을 것이니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숙부님 곁이나 지키거라. 학수는 그날부터 마치 이 집의 상전이라도 된 듯 하인들을 부리고 창고 열쇠를 꿰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학수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방으로 돌아가 촛불 아래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때가 왔다. 숙부가 저리 누워있을 때가 내 마지막 기회다. 저 바보 억수놈은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라고 하지. 내 그놈의 주둥이로 그놈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학수는 밤새 종이 2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김진사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가짜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억수 스스로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이 집을 떠난다는 가짜 상속포기 각서였습니다. 다음 날 월화는 아버님께 드릴 미음을 들고 가다가 학수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학수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지요. 자, 억수 서방. 숙부님의 마지막 유언이시네. 가문의 모든 재산은 내가 맡아 관리하고 억수 서방은 나를 따르는 것이 가문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하시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푸아, 그렇지. 그럼 2번째. 억수 서방은 스스로 무능하여 이 모든 재산과 아내 월까지 포기하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마땅함을 인정하시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완벽하구나. 제 입으로 저를 내쫓게 만들다니. 나는 천하의 제갈공명이로다. 월화의 손에서 미음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억수의 유일한 무기였던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라는 말이 이제 억수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월화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곧장 억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억수는 태평하게 앉아 붓글씨 연습인지 낙서인지 모를 획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그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 어머니의 가르침은 오늘 하루만 잊으셔야 합니다. 잊으라요? 그럼 뭐라 합니까? 억수는 당황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부잣집 사위가 되어 고이 호식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잊으라니요. 서방님,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서방님과 저, 우리 가문 전체에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잠시 후 학수 아주버님이 서방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두 가지요? 예, 첫 번째 질문에는 아주버님이 무슨 말을 하든 서방님이 늘 하시던 대로 답하십시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하지만 서방님, 2번째 질문에는 아주버님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요 라고만 답하셔야 합니다. 억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라뇨요. 어머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잊어버리라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입니다. 억수서방, 그동안 제가 서방님을 어찌 대했습니까? 제가 서방님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요. 그럼 됐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딱 한 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그래 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억수는 아내의 절박하고도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아니, 지금 말고요. 내일 2번째 질문에 하실 말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2번째는 아니요. 억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도록 2마디의 말을 번갈아 연습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아니요.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아니요.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수는 김진사의 병세가 위독하다며 온 가족과 하인들을 병상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억수와 월화도 침통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지요. 김진사의 병상 앞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방 구석에 도열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월화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고 억수의 곁에 섰습니다. 억수는 아내의 당부를 잊을세라. 저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속으로 되뇌느라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을 꾸민 학수만이 슬픔을 가장한 희색에 차 있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숙부님께서 어젯밤 저를 따로 불러 마지막 명을 남기셨소. 숙부님께서 기력이 쇠하여 이 조카가 대신 그 뜻을 전하겠네. 학수는 품에서 첫 번째 종이, 즉 가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째,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상단의 관리는 조카인 학수에게 맡긴다. 둘째, 사위 억수는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모든 일에 학수의 뜻을 따르도록 한다. 방안이 술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억수 서방! 이것이 숙부님의 마지막 뜻이요. 이 유언장이 우리 가문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 생각하시오. 모든 시선이 억수에게 쏠렸습니다. 억수는 월화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첫 번째구나. 억수는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옳거니. 학수는 속으로 쾌지를 불렀습니다. 하인들은 아이고, 저 바보가 집안을 넘기는구나. 제정신인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학수는 마지막 수의 길을 박을 참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2번째 종이 가짜 상속포기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소. 억수서방이 가문을 이토록 생각하니 숙부님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게야. 헌데
억수서방, 숙부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어. 억수서방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대에게 상속될 모든 재산과 아내, 월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가문의 평화를 위한 마땅한 도리임을 인정하시오. 방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학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억수를 바라봤습니다. 자, 어서 말해라. 어서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집에서 꺼져라. 억수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요. 억수는 제 평생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아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학수의 웃고 있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니요라니. 이 바보가 지금 헛소리를. 자, 억수서방, 내가 다시 묻겠네. 이것이 마땅함을 인정하느냐? 물었소? 아니요. 그 순간 학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벽했던 계략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보놈의 아니요. 한마디에 어그러진 것입니다. 오만의 눈이 먼 학수는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을 잇고 억수에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가 내 놈은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라고만 해야지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냐. 이 멍청한 놈아. 아니요가 아니라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라고 말하란 말이다. 학수는 스스로 제 계략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월화가 차가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 네 이놈 천둥 같은 호령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까만 해도 숨이 넘어갈 듯 신음하던 김진사가 병상에서 불호령을 내리며 상체를 벌떡 일으킨 것입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감히 내가 눈을 감기도 전에 내 재산을 도둑질하고 내 사위와 딸을 내쫓으려 해. 숙부님, 어찌 살아, 어찌 기력을 사실. 김진사는 호된 감기에 걸렸던 것은 맞으나 죽을 병은 아니었습니다. 월화가 학수의 계략을 엿들은 직후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했고 부녀는 학수를 잡기 위해 함께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화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들으셨지요. 저자가 제 입으로 실토했습니다. 이 유원장과 각서는 모두 저자가 제 남편의 어수함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증거물입니다. 수부님, 오해이옵니다. 저는 그저 가문이 걱정되어 억수서방이 워낙 바보, 아니 부족하여 닥치거라.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이 내 놈의 눈을 멀게 했구나. 내가 바보라 엿봤던 내 사위에 아니요. 한마디가 내 놈의 천마디 거짓말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지혜롭고 용감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엇 하느냐.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권하로 끌고 가라. 내 오늘부로 저놈을 조카가 아닌 집안을 노린 파렴치한 도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학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숙부님, 잘못했습니다. 월러야, 내가 잘못했다. 억수서방이 형님을 용서. 학수는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억수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 여전히 어깨를 떨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침상에서 내려와 억수의 앞에 섰습니다. 예,
허허, 자네 오늘 아니요 라는 말을 배웠구먼. 나는 평생 수만 마디 말을 하고 살았으나 오늘 자네가 한 그 아니요라는 한마디보다 무거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 자네가 이 아비와 이 가문을 구했네. 억수는 아내의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눈물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억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느끼며 장인어른께 제 마음을 전할 유일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김진사는 껄웃음을 터뜨렸고 월화도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억수도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바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억수와 월화는 비로소 둘만의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월화씨, 아니요? 예, 서방님?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서방님이 저희 모두를 구하신 겁니다. 또 하지만 어머니가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서방님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께 칼을 쥐어드린 것입니다. 학수, 아주버님은 서방님이 방패 만든 바보인 줄 알았지만 서방님은 제 말을 믿고 칼을 휘두를 줄 아는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짝수, 나쁜 사람. 예,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월라씨, 로운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서방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억수는 월화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연습한 듯한 새로운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순나는 행복하옵니다. 월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억수의 모친이 아들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김진삭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이고 대감마님, 내 아들이 내 억수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사부인, 어서 고개를 드십시오. 사부인이야말로 이 집안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라니요. 사부인께서는 아드님께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 월라는 그 검을 쓰는 법을 가르쳤지요. 두 분께서 이 김진사를 구하신 겁니다. 그때 월화가 차려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억수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억수야. 내가 어찌리. 어머니, 저 행복하옵니다. 억수 모치는 제 아들이 난생 처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 억수는 아내 월화의 지혜를 발판 삼아 김진사의 상단을 물려받아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억수의 말버릇이 하루아침에 고쳐진 것은 아니었지요. 대행수 어른, 이번 청나라 교육은 이익이 클 듯한데 어찌 생각하시오? 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허나 대행수 어른 길이 험하여 도적대가 걱정되는데 이 또한 어찌 생각하시오? 아니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행복하옵니다. 장인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담겨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행복하다 하심은 이미 도적대를 막을 방도까지 다 세우셨다는 뜻이구먼. 과연 침묵의 현자다. 오시네. 월화는 억수의 곁에서 평생의 지혜가 되어 주었고 억수는 아내의 말을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는 훌륭한 지혜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야보았던 학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비록 말은 어눌하나 아내를 믿고 따를 줄 알았던 억수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위가 되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억수와 월화는 아들, 딸을 낳고
장인 김진사와 억수 모친을 함께 모시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숙한 총각 억수가 아내 월화의 지혜와 선한 마음을 믿고 따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따뜻한 교훈담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해 보였던 억수의 단 한마디 말도 월화의 현명함과 선의로 인해 깊은 뜻을 가진 말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특히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미던 학수의 탐욕과 악인은 끝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반면 월화의 지혜와 억수의 순박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가족을 지켜내는 밝은 힘으로 작용했다. 이야기는 선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이 결국에는 승리하며 탐욕과 악행은 어떤 꾀를 부려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서로를 믿고 선을 택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바른 마음가짐이 결국 자신과 주변을 모두 살린다는 따뜻한 깨달음을 전한다.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요리사 김천보.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김천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김천보는 하루하루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조차 어려운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것은 고작 2마지기 남짓되는 작은 논밭뿐이었답니다. 그마저도 흉년이 들면 한 해 먹을 곡식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김천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며 고민해야 했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로 연명하고 여름에는 호박잎과 콩잎으로 겨우 배를 채웠지요. 가을이 되면 조금 나는 곡식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지만 그것도 늘 부족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럼에도 김천보는 묵묵히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척박한 땅과 가난 속에서도 그는 작은 희망과 끈기를 품고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지요. 그렇게 그의 하루하루는 힘겹지만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이웃집 총각들은 하나둘씩 장가를 들어가는데 김천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한 김천보는 무언가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김천보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 옆에서 구경하기를 좋아했고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일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천보에게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마다 어김없이 불운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천보는 재수가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천보의 요리사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천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며 고민해야 했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로 연명하고 여름에는 호박잎과 콩잎으로 겨우 배를 채웠지요. 가을이 되면 조금 나는 곡식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지만 그것도 늘 부족하기 일쑤였답니다. 김천보의 계획은 나름대로 치밀했습니다. 먼저 큰 주막에 가서 배불리 먹은 다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일로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막에서 일하면서 요리 기술을 몰래 배우겠다는 꾀였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돈도 들지 않고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스스로 만족해 했습니다. 김천보는 먼저 집안의 논밭을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초라한 초가집도 함께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겨우 10량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김천보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들고 큰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주막들이 많이 있어서 요리를 배우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막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놈이 공짜로 먹고 튀려고 하는구나 하며 굵은 몽둥이로 김천보를 때렸습니다. 김천보는 엉덩이와 등이 퍼렇게 멍들도록 맞고 길바닥에 내쫓겼습니다. 두 번째 주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주인이 또 공짜 먹으려는 놈이 왔군 하며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세 번째 주막에서도 똑같이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김천보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작은 주막에서 겨우 주인이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주막은 앞에 주막들과 달리 아주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어 보였고 주인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렸으면 뒷주방에서 그릇이나 씻거라 고 말했습니다. 김천보는 기뻐하며 뒷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뒷주방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젊고 예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주막은 젊은 부부가 새로 차린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님을 받고 아내는 요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천보가 이 주막의 첫 번째 손님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첫 손님이 하필 공짜로 먹고 도망치려던 사람이었으니 주인 부부로서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일을 시켜서 밥값이라도 받자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김천보는 그릇 씻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늘 한쪽 눈으로는 주인 아내인 박씨 부인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틈만 나면 박씨 부인 곁에서 어슬렁거리며 요리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밥을 짓거나 반찬을 만들 때면 더욱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박씨 부인이 요리할 때 사용하는 양념의 양이나 불 조절하는 방법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런 김천보의 행동을 본 주인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천보가 자꾸 아내 주변만 맴도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놈이 왜 자꾸 내 아내 주변을 맴도는 거지? 혹시 내 아내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밤에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저놈이 혹시 내 아내를 탐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참지 못하고 김천보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아, 너 내 아내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내 놈 같은 건달은 필요 없다. 김천보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단지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주인 마님에게는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한 끼만 주시면 평생 이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정말로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계속 여기서 일해도 좋다. 우리도 사람 손이 부족했는데
잘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리하는 모습만 보고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 김천보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박씨 부인이 할 줄 아는 요리가 고작 2가지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달걀 볶음이고 다른 하나는 잔치국수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요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달걀볶음은 달걀에 파와 소금만 넣고 볶는 것이었고 잔치국수도 멸치 우린물에 국수만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요리야 며칠이면 다 배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김천보였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른 요리들은 박씨 부인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손님이 다른 음식을 주문하면 그때그때 대충 만들어주는 수준이었으니 맛이 어떨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천보는 처음이니까 이 정도라도 배워두자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너무 착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진 나그네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사꾼들이 오면 공짜로 밥을 먹여보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나중에 꼭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돌아와서 돈을 갚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정도만 나중에 찾아와서 돈을 갚을 뿐이었습니다. 김천보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착한 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면 언젠가는 망하는 것 아닐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공짜로 밥을 주는 사람이 5~6명씩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먹는 손님보다 공짜로 먹는 사람이 더 많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김천보는 하인 신분이라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김천보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젊은 부부의 주막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다 보니 미천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보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천보도 덩달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김천보에게 미안하다.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천보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달걀볶음과 잔치국수 만드는 법을 확실히 익혔습니다. 비록 간단한 요리였지만 그래도 기초는 배운 셈이었습니다. 또한 장사를 할 때는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주막에서 일해야겠다. 큰 주막이라면 쉽게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력 있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짜 밥을 얻어먹는 기술도 늘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정도로는 안 된다. 비싼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야 주인이 아까워해서 일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너무 크고 번화한 주막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적당히 크면서도 사람 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김천보는 이번에는 홍복만이라는 큰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는 돈이 없으니 일로 갚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몸이 성한데 어찌 공짜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로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홍복만 주인은
김천보의 간절함을 보고 뒷주방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홍복만은 이전에 일했던 작은 주막보다 10배는 큰 곳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 중 하나였고 양반들도 자주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요리사만 서너 명이나 되었고 각자 담당하는 요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천보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김천보는 원래 말주가 뛰어났습니다. 또한 눈치도 빠르고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웃 어른들에게 천보는 말을 참 잘한다 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홍복만의 요리사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리사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요리사들도 김천보의 성격을 좋아해서 틈틈이 요리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보야, 불 조절이 요리의 기본이다. 센 불, 중간 불, 약한 불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라고 한 요리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다른 요리사는 양념의 순서가 중요하다. 소금을 먼저 넣고 간을 맞춘 다음에 다른 양념을 넣어야 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김천보는 이런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김천보의 요리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일꾼이 아니라 요리사 보조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반찬이나 국물 요리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말해서 정식 요리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김천보는 자신감이 생겨 곧 나도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복만의 주인이 사도와 다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도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어떤 규칙을 어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아의 관리들이 들이닥쳐서 홍복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주인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천보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아직 주인에게 빚진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주막이 문을 닫는 바람에 그 빚은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주인도 자신의 문제로 바빠서 하인들의 빚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천보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2번이나 연달아 실패했구나. 큰 주막도 결국 믿을 것이 못 되는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자. 내가 가는 곳마다 망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때 김천보의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부잣집에 가서 개인 요리사로 일하면 어떨까? 양반집이라면 함부로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집 교수나 아가씨들과 인연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김천보는 이런 달콤한 상상에 빠져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꼭 성공해보자. 요리사로 일하면서 예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말이야. 그러면 내 인생도 확 바뀔 것이다. 김천보는 곧바로 개인 요리사를 구한다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잣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덕성이라는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요리사를 구함 일하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덕성은 원래 작은 장사를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에서 곡식이나 생필품을 파는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덕성이 땅속에서 보물이라도 찾은 것 아니냐?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덕성은 돈을 번 후에 작은 집을 팔고 고을에 가장 좋은 곳에 큰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반들처럼 하인들을 두고 살기 시작했고 마침 김천보도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김천보가 이덕성 집에서 평화롭게 지낸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큰 불행이었습니다. 이덕성은 돈을 번 후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큰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자들이나 관리들과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덕성의 몸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색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향수가 걱정하며 여보, 몸이 안 좋으니 술자리를 좀 줄이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덕성은 장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덕성의 병은 사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동네 의원에게 가서 간단한 약을 지어 먹으면 금세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덕성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부자가 동네 의원에게 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돈을 많이 주고 유명한 의원을 불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덕성은 높은 돈을 주고 멀리서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진짜 실력 있는 의원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돈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덕성은 그 의원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가짜 의원은 이덕성의 병을 크게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특별한 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향수도 의술을 모르는 일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의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생명이 위험하다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빨리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천보도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나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구나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의원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만 받아갔습니다. 이상한 약을 지어주고 효과 없는 침을 놓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치료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덕성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으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보는 며칠 지켜보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의원이 뭔가 이상하다. 치료를 받는데 주인나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의원의 행동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의원이 약을 지을 때도 대충 하고 이덕성이 없을 때는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놈이 진짜 의원이 아니라 사기꾼인 것 같다고 확신했습니다. 김천보는
급히 마을에 있는 회춘당이라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손 의원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온 실력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손 의원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가짜 의원에게 속아서 병이 더 심해지고 계십니다. 빨리 와서 봐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손 의원이 급히 이덕성을 진찰해 보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짜 의원이 잘못된 약을 써서 이덕성의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완전히 엉터리 치료를 했군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손 의원이 말했습니다. 향수는 화가 나서 그 가짜 의원을 관하에 고발했습니다. 사도가 그 사기꾼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미 이덕성의 병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 의원도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이덕성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덕성은 죽기 전에 향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되었구려.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아들 소보요. 아직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당신이 혼자서 키우기 힘들 것이오. 만약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소보를 잘 돌봐줄 사람으로 선택하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이렇게 말하고 이덕성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린 소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매일 울었습니다. 다행히 이덕성이 살아있을 때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향수와 소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수 혼자서 큰 저택을 관리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하인들이 말을 잘 들었지만 이제는 여자 홀로 남은 것을 알고 몇몇 하인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인들은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몰래 훔쳐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하인들은 일을 대충 하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향수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집안의 하인들을 대부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만 살면 되니까 하인을 많이 둘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천보는 평소에 성실하게 일했고 주인 가족에게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수가 김천보에게 말했습니다. 김천보,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계속 이 집에서 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가짜 의원을 알아보고 진짜 의원을 불러온 것도 고마웠습니다. 결국 큰 저택에는 김천보 한 명의 요리사와 청소를 담당하는 한여 둘, 그리고 힘쓰는 일을 하는 하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천보는 이제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돈 많은 과부인 향수에게 여러 남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덕성이 죽은 지 반년쯤 지나자 중매쟁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문 앞에 중매쟁이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모든 중매를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매쟁이들도 포기하고 점점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끈질기게
향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안이라는 포졸이었습니다. 조안은 사도의 먼 친척으로 그 덕분에 포졸 자리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안은 원래 여자를 밝히는 성격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며 놀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덕성이 죽었을 때 향수가 관아에 가짜 의원을 고발하러 왔다가 조안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안은 향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조안은 향수의 집안 상황을 알아본 후에 더욱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아름다운 부인도 얻고 돈도 많이 생기고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안은 사건 수사를 핑계로 자주 향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향수도 조안을 성실한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포졸님이 우리 사건을 열심히 처리해 주시는구나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안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안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향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향수는 조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안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고 하녀를 통해 부인이 몸이 아프셔서 만날 수 없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향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조안이 향수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다른 남자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조포졸이 좋아하는 여자를 건드렸다가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수에게 관심을 보이던 중매쟁이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안은 이런 상황을 만족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안이 술을 많이 마시고 향수집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조안은 평소보다 더 대담해져서 직접 향수가 있는 방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인들도 조안의 신분을 알고 있어서 감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수가 조안을 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조포졸님, 이렇게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조안이 술에 취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한다고? 내가 바로 관아 사람인데 누구에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도님은 내 친척이고 이 고을에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없소. 향수가 다른 방법으로 조안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조포졸님은 정고 능력도 있으시니 얼마든지 좋은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과부에게 왜 관심을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어린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안은 더욱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향수님, 내가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좋아했소. 젊은 처녀보다 당신 같은 성숙한 여인이 더 매력적이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 문제없소. 이 말을 들은 향수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과 몸만 탐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포졸님,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관심 두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조안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뭐라고?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 그놈이 누구요? 감히 나와 경쟁하려는 불안당이 누구냐는 말이요? 향수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조안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안은 향수의 표정을 보고 거짓말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이요. 지금까지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계속 거절하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소. 조아는 참을성을 잃고 강제로 향수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향수에게 다가가서 팔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향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조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당장 나가. 조안이 화가 나서 향수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향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천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김천보는 조안이 오는 것을 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술에 취해서 왔으니 더욱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향수에게 야식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방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수의 비명소리를 들은 김천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조안이 향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김천보는 방에 있던 차잔을 집어서 조안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술에 취한 조안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하지 못하고 차잔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야, 누구야? 하고 소리치며 일어나서 김천보를 보았습니다. 감히 하인놈이 나를 때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김천보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남의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괴롭히다. 네 내 놈 같은 짐승은 맞아 죽어도 싸다. 이때 향수가 일어나서 김천보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조포졸림,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안과 김천보 깜짝 놀랐습니다. 조안은 뭐라고? 하인놈을 좋아한다고? 그런 신분 낮은 놈이 당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오? 라고 화를 냈습니다. 김천보는 향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임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 향수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좋다. 너희들 각오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너, 하인놈, 나를 때린 죄로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조아는 머리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포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천보를 체포한다. 관리를 폭행한 죄로 감옥에 가더라. 김천보가 끌려가면서 향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향수는 눈물을 흘리며 조안에게 애원했습니다. 조 포졸님, 제발 김천보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 풀어주세요. 하지만 조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오. 당신이 언제 마음을 바꿔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놈을 풀어주겠소. 하지만 그 전까지는 감옥에서 고생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서 김천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향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향수는 관아에 가서 김천보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조안이 김천보를 어떻게 괴롭혔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천보를 만나보니 의외로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관아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대청에는 2명의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한 명은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이 고을의 사도인 마대감이었고 가운데 앉은 사람은 더 높은 벼슬아치인 오대감이었습니다. 오대감은 멀리서 온 관찰사로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좋은 관리라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마침 이 고을에 와서 업무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향수가 조한이 자신을 괴롭히고 김천보를 억울하게 잡아간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대감이 향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놈의 조아이, 관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마사는 식은땀을 더 많이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사실 조아이는 제 먼 친척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오대감님, 제가 잘못 관리한 것입니다. 사실 전날 밤에 이미 중요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오후에 대감이 감옥을 둘러보러 갔는데 마침 조안이 김천보를 괴롭히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김천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조포졸이 공적인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오대감이 들었습니다. 오대감이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니 조안의 잘못이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안을 제지하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향수가 와서 고발한 내용이 김천보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대감이 향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이 사건은 제가 공정하게 처리하겠소.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것이오.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조포절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대감이 그들을 불러들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안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포졸이 우리 가게에서 공짜로 물건을 가져간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딸을 좋아한다며 괴롭혔는데 마사도님께 말씀드려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거짓말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사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친척인 조안이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대감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사도, 당신은 자신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조안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소. 이는 관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죄가 크다. 그리고 조안과 마사도 모두 감옥에 가두어 벌을 받게 하고 김천보는 즉시 풀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오대감님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김천보는 오대감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대감이 김천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의를 믿으시오. 악한 사람들이 잠시 득세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소. 김천보와 향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둘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젯밤 향수가 김천보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둘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수가 부끄러워하며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 그렇게 말한 것은 조포조를 쫓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오해하지는 않았나요? 김천보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로 부인을 좋아합니다. 처음 이 집에 와서 일할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으로는 감히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향수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천보 씨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힘들 때 천보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어젯밤에는
저를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내가 집안의 주인이니까 누구와 결혼하든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김천보와 향수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과부가 하인과 결혼하다니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니까 잘 됐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총각 김천보의 파란만장한 요리사 도전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운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천보는 요리사로서의 꿈도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김천보 가족은 고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집안으로 소문났습니다. 김천보와 향수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두 아들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김천보는 가끔 옛날을 생각하며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 선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김천보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김천보는 가난과 실패,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불의와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국 사랑과 직업적 성공을 동시에 이루게 된다. 반면 조항 같은 부패한 권력자나 무책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악행으로 주변의 고통을 초래하며 결국 정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노력과 올바른 마음, 남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삶에서 마주하는 불행과 시련도 인내와 선한 행동을 통해 기회와 행운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올바름을 지키고 선을 선택하며 악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전달한다.